사회혁신교육대학원 원장님이시고 또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부교수로 계시는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면해서 강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날짜를 정하고 나니까 오늘이 육식항쟁 33주년 되는 날이고, 그래서 87년 6월 항쟁 가장 뜨거웠던 날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 하면 자본주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게 됐지만, 또 하나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지역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른 겁니다. 지역이 그런데 자립적이고 자율적이고, 그 다음에 지역이 자기 정체성을 갖고 지역이 주변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이 중앙이고 여기가 지방이 아니라 서울도 지역이고 여기도 지역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지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 제기를 이번 코로나가 정확하게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코로나 이야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들 손으로 뽑은 지 25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95년에 시작이 돼서,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가 행안부에서 모든 걸 관리하다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새로운 자율적인 정부가 사실상 생긴 거죠. 예. 근데 아직도 그 공식 용어가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예요. 사실은 정부라고 인정해주기 싫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의 시대로 넘어가야 되고, 또 지방정부가 되려면 지방시민사회가 굉장히 튼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하고 계시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지방시민사회를 근본적으로, 그리고 또 새로운 대안을 갖고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으로 이해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지원금, 기본소득하고는 다르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돈이 지급된 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여러분 물어보잖아요. 지방마다 받는 돈이 다르다는 것이 두 번째 역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저희는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이렇게 이제 그 저소득 계층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저희 지금 80만 원을 일단 받았는데, 근데 저희 그 장인 장모가 사시는 수원은 150만 원? 그러니까 경기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중앙정부하고 다른 정책을 지역이 필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거 전에 중앙정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도 결정을 못했어요. 전 국민 대상으로 돈을 줄지. 여전히 하위 70%만 상위 30%를 제외하고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 기재부가 얘기하다가 지방에서 치고 나가는, 지방에서 먼저, 다시 말하면 지방이 중앙보다 먼저, 그리고 다르게, 그리고 새로운 실험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이번 중앙정부를 움직이게 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향식 민주주의의 첫 번째 모델을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이제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개발하던 60, 70년대 보면 여기 포항하고 울산에다가 공업단지 막 구미해서 전부 경상도 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지역 차별이라고도 얘기했고 지역 격차라고도 얘기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중앙이 지역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죠. 문제는 지방이 자기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과 이걸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할 수 있는 힘, 비전도 그려낼 수 있어야 되고요. 비전 그린다고 설계도 그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적 경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회적 경제가 한 가지 기업이 잘한다고 사회적 경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가 보통 이제 시스템 그러면 하도 이제 시스템이라는 게 제도 또는 뭐 이렇게 인프라 같은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영어에서 시스템은 생태계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생태계가 일단 기본 1번이고요. 두 번째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 경제가 만들어질 때 사회적 경제가 생태계가 정말 성장하고 자라려고 한다면 다양한 섹터들, 다른 섹터들 간의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경제 생태계가 있다면 교육 생태계가 있고 행정 생태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뭐 제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정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서로 다른 섹터들 간에 여러분들이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가? 생태계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생물처럼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먹고 배출할 때까지 전체가 선순환되는 구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살아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세대 간의 생태계를 또 하나 구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회적 경제 할 때 흔히 이제 그 기업들 간의 생태계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생태계와 그다음에 섹터들 간의 생태계 그리고 방금 말씀 세대 간의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회적 경제가 근본적으로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기본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보고자 거의 한 50년 노력을 해왔던 일본 가나가와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거기서 경험했던 어떤 배울 점 또는 어려웠던 점, 그 어려운 점은 우리한테도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먹이 피라미드 같은 그림이죠. 뭐 어떻게 멀리서 생일길처럼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탑 모양입니다. 뭐 보면 바위탑 같기도 하고 뭐 생일길 같기도 한데 이 두 가지 그림은 전부 다 왼쪽 그림이 1901년 짜르 체제에서의 체제에서의 경제 모델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아니라 러시아 1901년의 경제 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시카고에서 그린 건데요. 요거를 그 벤치마킹이라고 그럴까요? 요걸 이제 불러와서 1911년, 약 10년 지난 때입니다. 1911년 자본주의 생태계가 이런 거 아니냐라고 시카고에 있는 산업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잡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림입니다. 이게 1901년이고 1911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둘 다 1900년대 초반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게 1917년. 우리가 보통 10월 혁명 그러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공산당이 시작한 게 1921년 상해에서 결성이 돼서 아마 중국은 내년 2021년이 공산당 100주년 기념행사를 크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텐데 지금 홍콩 문제, 코로나 문제, 미중 갈등 문제 때문에 어떻게 미래를 꿈꿀지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이 그림이 갖고 있는 특징은 사실은 여기는 이제 왕이 있죠, 왕이. 근데 왕이 왕권 실수설에 의한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그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을 지배할 수 있는 군인이 있어요. 무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군사력이 있어요. 근데 이 구조가 지금도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그거의 혜택을 입는 중상층, 이른바 부르주아들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떠받들고 있는 이제 하층 노동자가 있다는 게 아주 심플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짜르 시대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공권주의의 끝물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공권주의가 해체되고 신뢰를 위해서 새로운 자본주의 체계를 건설했던 시카고에서 보니까 꼭대기 위에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 주머니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지배하는 거죠. 돈이 지배하고 그 돈 밑에 이른바 권력자들이 있고 권력자들 밑에 종교인들이 있고 종교인들 밑에 군인들이 있고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중상층 이른바 부르주아들이 있고 막스식으로 얘기하면
이른바 뭐라 그러지?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 지금은 아마 요 구조가 조금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스탕다리슨 적과흑이라고 하는 소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혁명 전후로 해서 프랑스에서 요 하층 계급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빨간색 아니면 까만색인데 적과흑인데 적은 무슨 색깔이냐면 프랑스 군대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돼서 자기가 공원을 세우면 신분을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로로는 신분 상승이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상승할 수 있는 흑은 뭐였냐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직자가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로또가 있죠. 그래서 전 세계 로또 붐이 있는 자본주의 굉장히 아주 이상한 맹점인데,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예전 노래를 치자면 배가시대에서 한다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럼 모르시나요? 돈만 벌어라는 노래 모르세요? 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돈을 버는데 기대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하는 거고, 요 구조가 이루어지려면 이게 자본주의만으로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존재해야 이 체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른바 국가자본주의라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본주의가 국가 권력하고 왜 친화력을 갖고 있는가를 설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회적 경제는 바로 이것하고 전혀 대비되는 모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국가가 아니라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 공권제라든지 자본주의하고 다른 대안적 사회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본주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가치에 관한 얘기고요. 이거 공동체 보편적 이익인데 사실 이게 날이 좋아서 그렇지 뭐가 공동체 보편적 이익이냐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어저께도 신문 보니까 이재명 씨는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고 박원순 씨는 고용보험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동체 보편적 이익이 뭐냐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회적 경제와 자본주의 대안에 대해서는 하나 민주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주적, 자익적, 개방적, 투명적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이렇게 보여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코로나 얘기를 자꾸 하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코로나 사례를 드는데요. 이 코로나가 벌어지면서 우리가 사실은 공간 이동의 자유를 굉장히 지금 사실 당했잖아요. 당했다기보다는 이제 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그런 면에서 잘 지켜주니까 굉장히 놀라죠. 사재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공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공간이냐면, 과거에는 잘 몰랐던 오프라인 공간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많이 알게 된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룸이나 방으로 되는 공간. 그러니까 방 아시잖아요. 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전형적인 밀폐된 공간이지만 우리 다 여러분도 많이 가셨고 저도 좋아하는데 노래방이라든지 요즘 탈출방, 방자 들어가는 문화가 90년대 중반부터 해서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놀이문화, 그러니까 도시공간 속에서의 새로운 놀이공간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공간들, 그러니까 기존의 룸살롱이라든지 이 방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성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에 가서 노니까 자연하고 못 놀잖아요. 아마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시거나 조금 더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놀던 것 우리 흑하고 놀지 않았어요. 요즘 아이들이 땅 따먹기 할 수가 없어요. 땅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땅이 바꾸면 아주 좋은 건 뭐냐면, 그거를 굴렸을 때 돌이 적당히 마찰에 의해서 서주기도 하고, 그래서 선도 적당히 구워서 다양한 선이 나오는 그 재미가 땅 따먹기로 하는데, 여기서 그런 땅 따먹기가 아주 표준화되어 있죠. 어서 어떻게 땅 따먹기를. 그렇지 않아요? 망가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였냐면, 대학 강의실입니다. 대학 강의실이 지금 이제 다 온라인 공간으로 올라오면서 선생님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학생들한테 이 권위 가지고 대충 좀 늦게 들어가서 농담하고 나가도 별 불만이 안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녹화가 되고 공개가 되고
여러 사람이 이제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밑에 그게 이제 또 하나이고, 세 번째는 교회 공간입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종교 공간이 이제 새롭게 또 오프라인 공간에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의외로 우리의 그 공간을 봉쇄한 것 같지만, 그동안 오프라인 공간에서 굉장히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밀접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투명한 공간으로 올라갔다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제가 이 투명면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그러니까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요 찬스가 지방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코로나가 이미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재구성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다면 이번이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노동 중심의 수입 배분, 노동의 다양성과 노동 복지인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어요. 노동은 누가 결정해요? 기업가들이 결정했어요. 나는 이런 노동을 필요로 해. 그리고 국가는 그런 노동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20세기 국민교육이 시작이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교육이 시작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보통선거를 할 수 있을 만한 교양을 갖추는 것도 필요했기 때문에 근대적 개인의 등장과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노동시장에 여러분들이 또 제가 등장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 경제 지역에서는 새로운 노동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돌봄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근데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노동시장에서 거래됐던 노동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냥 여자들이 집에서 알아서 다 하는 거고,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여성들의 노동이 노동시장에 가격이 매겨져서 새롭게 등장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새로 본다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다양한 노동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나왔는데, 연봉 1억을 벌고 싶으면, 애완견을 잘 돌봐주는, 애완견 산책해주는 사람이, 그 수익이 좋은 사람은 1억도 더 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동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노동, 우리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노동을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노동을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노동의 방식,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대입. 근데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져서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가 새롭지도 않지만 제가 한 20년 전에 퍼센트 노동이라는 얘기 듣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주 4일 근무, 주 5일 근무, 주 6일 근무, 뭐 하루 몇 시간 이렇게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퍼센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다 마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일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 비용이 1억인데 네가 여기서 몇 퍼센트 일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가 그 퍼센트를 채우는 그런 방식의 노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조금 일찍 그런 노동들이 많이 결합이 됐던 거죠. 자기들 전문성을 가지고 결합을 해서 예를 든다면 나는 한 직장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A라는 회사 가서 20%, 여기 가서 한 30%, 여기 가서 뭐 한 25% 이렇게 해서 자기 노동의 전체 수익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의 양식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연도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연.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하나 우리가 무슨 가치를 생각하고 있느냐 이 프로세스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노동,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지역과 자연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얘기.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 이런 노동이 본격적으로 뭘 지향하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거 어디서 하느냐고 하는 것 아까 제가 민주주의 얘기했습니다만 이 과정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어떻게 갖고 갈 거냐 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상하시면서 일을 하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공적 영역이고 사적 영역이 있는 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뭐 단적인 예로 저희 학교가 한신대학교인데 한신대학교는 사적 영역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립대학이니까, 밀립대학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국립대학이나 뭐 시립대학 같은 경우에 사실 공적 영역으로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또 대학 기능은 똑같은데 어떤 건 공적이고 어떤 건 사적으로 뭐가 다르냐, 등록금의 차이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별 문제의식을 크게 많이 제기 안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국립으로 운영이 되거나 시립으로 운영이 되거나 도립으로 운영이 되는 대학은 기존의 대학하고 어떻게 다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진지하게 노려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되짚어 볼 수가 있죠. 생활세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사적인 영역에 의해서 다시 말해 여러분들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상당히 퍼블릭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성격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특징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과 생활세계 영역 세 가지 모두 다 담보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이 세 가지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어느 하나에 종속되거나 몰입이 되면 자칫 예컨대 생활세계에 몰입되면 지역이 기준으로 갈 수가 있고요. 사적 영역에 만약 몰입되면 여러분이 이거는 이윤 추구라든지 뭐 다양한 사적인 관계가 추구가 될 가능성이 있고 공적 영역으로 많이 가게 되면 굉장히 관료적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업 위험과 법제화인데 아직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가 초보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 편은 제가 어서 갖고 온 거고 근데 보시면 뭐 어디나 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를 이루는 기업 위험 네 가지가 대표적인데 이 네 가지를 네 가지를 규정하는 법이 있죠. 근데 이 법이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주무목적이고요. 협동조합은 기재부고 자활은 보건복지부, 마을교육은 행안부예요. 이게 통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부가 다 큰막에 행정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가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는 사회적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통합법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뭐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역에 들어오면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지역에 들어오면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법제화도 아직 초기 단계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 섹터 간의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 경제가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이건 이제 재화죠. 구체적으로 상품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돌봄 같은 경우에 서비스가 되겠고 여러분들이 친환경적 물건을 만들어내는 상품이겠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상품과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이 서비스 중에 교육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혁신적인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래서 마을의 특성에 맞는 동네를 재구성하는 것인데 저는 진안을 전혀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진안을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자기가 느끼고 보고 자란 어떤 경험의 영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진안이라고 하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발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금융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면 아까 피라미드 보신 것처럼 우리가 돈을 맨 꼭대기에 올릴 필요는 없지만 결국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돈은 일단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본이 돼서 뭐 쉽게 얘기하면 요즘 좀 전투적으로 비유하는 사람은 총탄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어째 여러분들이 돈 갖고 뭘 구입하거나 뭘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돈은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굉장히 편리성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소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재화를 그러니까 돈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품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돈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돈 문제만 가지고 또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상상력을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이 소통 능력을 갖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국가가 부도난 적이 있어요. 그렇죠? 97년에 IMF가 났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난 게 아니고 달러가 없어서 부도가 난 거죠. 달러가 없어서. 그럼 우리는 돈이 있는데 달러가 없어. 왜 달러가 중요했어요? 달러가 기축통화였기 때문에 우리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달러가 있어야 물건을 주고 파는데 그 달러가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게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미국도 달러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달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모든 나라가 미국이 그렇게 따라서 막 찍어낼까봐 사실은 과거에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갖고 있는 금만큼만 돈을 찍어내라 그런 것이 이른바 금태환제도고 그것이 1972년까지 유지가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른바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가 1972년에 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바꾸고 WTO 제도로 바꾼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미국이 지금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요 금융에 관한 금융 패권입니다. 내년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 된다고 했는데 중국은 이미 2008년에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 2위가 됐어요. 2008년에. 그리고 중국이 뭘 하려고 했냐고 보니까 중국이 재화를 아무리 만들어내도 금융을 잡지 않으면 미국을 이기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위에는 유행하는 달러처럼 기축통화로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인정 안 해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축통화에 준하는 화폐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유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엔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위엔화죠. 근데 위엔화는 사실 잘 인정 안 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위엔화 인정을 어떻게 하게 했냐면 몇 가지 방법 갖고 합니다. 역사가 굉장히 빨리 바뀌었어요. 지난 10년 사이. 첫 번째는 여러분 유럽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대략 집기 10억. 10억. 네. 유럽 인구가 5억이 안 됩니다. 90년대 초반까지는 전 세계 여행을 주로 누가 했냐면 유럽 사람들만 여행했어요. 그러니까 여행하니까 얼마나 쾌적했겠어요. 비행기를 타도 유럽 사람이고 사람도 붐비지 않고 또 동남아 물가가 굉장히 싼데 유로화가 굉장히 그 당시 비쌌으니까 여기 오면 한 3분의 1로 치면 비행기가 빼고도 여름을 동남아에서 보내니까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자기네 휴양지처럼 보냈던 거죠. 90년 초까지. 근데 2000년대가 되니까 자기네들이 동물원 원숭이가 된 겁니다. 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이 채 안 되는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1년에 여행을 몇 명이 다니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보다 적게 다녀요. 비율. 우리 5천만이 3천만인데 이건 이건 중국이 1억 명이 다녀요. 근데 저 1억이 다 어디 갈까요? 다 유럽 가요. 그럼 인구가 4억 8천밖에 안 되는 유럽 땅에 중국 사람들 1억 명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유럽이 난리가 나요. 혹시 여러분 그 베네치아라고 베니스는 중국 사람들이 크루즈를 타고 오니까 크루즈가 이게 한 10층보다 더 높거든요. 근데 베네치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하여튼 성당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한 5층인가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거 하나 들어오면요 그 물 밑에 기둥 세워놓은 쉽게 지방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치아가 몇 년 안 가서 가라앉을 것 같다는 위기감 때문에 관광객 보호홈이라는 구호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다 새로운 리더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한 리더의 여러 사람이 따르는 형태의 과거 공장형 조직 체계가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혁신 리더십을 다 갖춰야 되는 게 또 하나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생태계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가나다와 네트워크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시죠? 1960년대 일본은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발판으로 해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많은 간이했던 거죠. 그러나 꼭 한국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이 하나의 기폭제가 됐던 거고요. 실제로 일본은 어떻게 경제를 성장해야 되는가에 대한 노하우를 이미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일본은 원래 제국이었기 때문에. 제국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제국의 핵심은 스스로 자기가 법을 정하고 그 법을 남들이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노하우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폭격당하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원폭을 맞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경제성장을 하고 어떻게 해야 군사력을 강화하는가에 대한 매뉴얼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1960년대 일본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하고요. 64년 동경에서 올림픽 열리기 전까지는 올림픽이 서구 이외에서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964년 올림픽이 딱 개막했을 때 일본이 뭘 할 수 있었느냐?
동경에서 오사카까지 한 600km 정도 돼요. 근데 거기를 3시간 만에 출발하는 신칸센을 놓은 겁니다. 그게 1964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KTX가 언제 다니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2004년이에요. 정확하게 40년 차이가 납니다. 공교롭게도 딱 2004년에 KTX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KTX가 다니는 선로하고 신칸센이 일반에서 다니는 신칸센이 다니는 선로를 비교하면 지금도 잽이 안 돼요. 신칸센이 훨씬 좋습니다. 일단 신칸센은요, 지상에서 한 3층, 4층 이상이 되는 데다가 선로를 만들어서 여러분 신칸센 타고 창밖을 보면 그 일본 집들이 다 나지막하거든요. 그래서 내려다볼 수 있어요. 이게 저희 원자폭탄 맞은 나라 맞아?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1964년에 대한 기억은요,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 범죄 국가라고 하는 굴욕으로부터 수욕을 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게 1964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영광을 다시 한번, 그게 이번 올림픽이었어요. 거기에다 얼마나 많은 기대와 이런 힘을 쏟아냈어요. 근데 코로나가 이건 뭐 아주 이상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바꾸고 있는 이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국제 질서도 바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과 지방의 역사도 바꾸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꾸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종교, 대학, 그다음 룸, 뭐 그런 것도 지금 바꾸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잘 눈뜨고 이걸 보셔야 뭐가 바뀌고 있는지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1964년 일본은 3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하나는 이렇게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해서 그 자부심을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뒤에 뭐가 있었냐면 너무 빨리 발전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병들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병명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명을 어떻게 붙였느냐? 이따이 병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따이가 아니라 이따이, 일본말 하면 아프다라는 거예요. 일본말은 이따이가 아프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병명이 아프다 병이라는 게 어딨어요? 근데 그런 병이 생긴 거예요. 이따이.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한 나라가 역사상 없었고, 빠른 경제 발전이 만들어낸 폐해요. 이런 미나마타 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미나마타 지역에서 발생한 병입니다. 예, 뭐 미나마타 얘기하면 그것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 생각하지만, 어쨌든 미나마타 병이 이따이 병. 그러니까 일본이 만든 오리지널이 많은데 병도 오리지널 병이 굉장히 많아요. 예, 왜냐하면 일본이라고 하는 특수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1960년에 일본이 미국하고 신안보 조약을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키나와의 미군, 그러니까 일본의 주둔해 있는 미군 부대의 70%가, 정확히 말하면 73%가 오키나와에다 밀집해 있어요. 스탠마디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그런 나라 쪽, 그 다음에 지금 그 해놓고 기지도 개발하고 있죠. 중단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다 밀집해 있는데, 그 기지를 미국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신안보 조약을 맺습니다. 많은 일본 시민들이 1960년에 신안보 조약을 맺음으로써 일본이 또다시 전쟁에 휘말리는 거 아니냐, 전쟁 끝난 지 몇 년 됐다고 그걸 맺느냐고 엄청난 데모를 합니다. 그 데모가 10년을 가요. 10년을. 그래서 데모를 하는데 결국은 1969년 동경대학교 야스다 분당이 불타면서 모든 그 전투가 끝나죠. 학생 전원이 체포되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국가가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가 패배하는 거죠. 그 이후에 그렇게 전면적인 도전을 한다는 게 일본사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승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거슬러 올라가면 뭐 저 임진왜란 정도도 계속 올라가요. 사실 우리 코로나도 다 시민들이 막은 거죠. 어떻게 보면 메르스에 대한 경험도 있었고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아주 독특한 국민이에요. 굉장히 위대한 국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4.19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다 보시면 일본도 사실은 그럴 수 있었는데 일본은 어쨌든 그 시민운동이 패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1960년대 일본에 어떤 움직임이 생겼냐면 시민운동이 국가하고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계란으로 바위 추가 맞나요? 거다.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략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는 정치 제도권에 들어가죠. 이제 그래서 이제 3인당이라는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싸움이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을 키워서 지역의 중앙을 포위하는 전략을 세우자. 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 이야기예요. 그분들은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이 그람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른바 그 진지를 지역에서 구축하자. 뭐 이제 이러고 지역을 새롭게 하자.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아주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역에서 진지를 구축하는데, 다시 말하면 중앙에다가 맞짱을 뜰 수 있는 지방을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릴까? 자기들 계산해 둔 거예요. 40년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0년 동안 그 일을 하자. 그리고 지역에 내려갑니다. 아까 제가 모두 제국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왜 제가 제국 얘기를 했냐면 국가나 사회를 한번 건설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시간을 보는 감각이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올해 안에 하자. 안 되면 내년에 하자. 내년 되어서 또 안 되면 뭐 이런 식이잖아요, 사실은. 아니면 대통령 바꿔갖고 대통령 임기하는 걸 좀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5년 아니면 4년. 근데 이 지역에 내려간 사람들은 40년 하기로 약속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물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전히 중앙에 남아서 과격하게 시위하자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 지역에 내려간 사람. 이 사람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뭘 생각하냐면, 자, 그럼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을 강화한다는 게 과연 뭘까? 다시 말하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시민 자산화 또는 시민력을 키운다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이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역에 내려가서 일단 지역 공부를 합니다. 지역 공부를 한다는 게 책 읽는 게 아니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지역에 주부밖에 없는 거예요. 1960년대. 여러분, 1960년대는 일본하고 한국 모델이 굉장히 유사한데요. 1960년대 일본이 고도경제 성장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남자들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 그러니까 그럼 여성들은 직장에 가서 일 안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여성이 집에서 일을 안 하면 남편한테 세금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알바하는 것보다 남편이 세금 혜택 받는 것이 더 우대가 가죠. 일본이 갖고 있는 아주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집에서 남편을 잘 서포트해야 훌륭한 노동력이 노동시장으로 나올 수 있고, 그래야 일본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냥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나오면 되는 거고. 뭐 이제 그런 우리 한국도 그랬어요. 네. 뭐 남 얘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1960년대 이분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보니까 여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지역의 주인은 누굴까? 여성이 될 수밖에 없다. 주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부가 사회적 경제를 만들게 하거나 주부가 일을 하려면 어떻게 주부를 조직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기로 한 게 사회적 경제 중에 가장 중요한 협동조합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이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20년. 그래서 협동조합이 일본의 협동조합이 우리도 왜 여성민회도 있고 뭐 아이클도 있고 한살림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 협동조합이 생활클럽 생협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회원이 아마 20만이 넘을 거예요. 200만인가? 제가 지금 요즘 기억이 왔다 갔다 해서 아무튼 꽤 큰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클럽 생협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왜 생활클럽이라고 했느냐? 생활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생활세계에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그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룹 활동이 중요한 협동조합, 그래서 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 이렇게 조직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해보니까 야, 이거 협동조합을 해갖고 나라가 안 바뀌네 라고 주부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세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부들한테 정치 얘기를 하면 주부들이 정치하겠냐? 특히 일본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생활클럽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주부들 스스로가 정치의 필요성을 깨달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20년 좀 안 돼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부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역시 정치를 안 바꾸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자,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이제 정치야. 지금부터 요 보시는 PPT는 제 혼자 만든 게 아니라 가나가 냈다고 같이 만든 거예요. 예. 그쪽 사진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완 선생, 그 다음에 육보서 선생, 그 다음에 코너 선생. 코너 선생은 제가 PPT 만들 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는데 이 양반들 다 이제 80대, 70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생활클럽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 운동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사회적 경제의 핵심 아주 기간 운동 조직이 됐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양반들이 여기 자기들끼리 해갖고 자기들끼리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말을 만듭니다. 자기들이 말을 만들어요. 요즘은 이제 익숙한 말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참가형 시민사회론. 참가형 시민사회는 과연 뭘까? 이런 말을 만들어요. 이건 이제 요즘은 우리가 익숙해 있는데 요 뒤에 보시면 영어로 이 책을 다음에 좀 더 뽑아내야 됩니다. 이 책 제목이 I among others예요. I among others.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는 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한 단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I가 아니라 I among others. 타인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질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타인 속에서 존재하는 나다. 그러면 내가 나답게 만드는 others가 누구냐? 가령 각각의 가족일 수 있고요, 친구일 수 있고요, 자기 선생님일 수 있고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I among others, 내가 누구하고 함께 하는가를 돌아봐야 자기를 알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만드는 거죠.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어쨌든 그럼 생활클럽 했던 이분들이 왜 정치를 뛰어들게 되었는가? 이거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80년이 들었을 때 일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따 병, 미나마타 병이 1960년대에 발생했기 때문에 일본의 이 환경 문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부들이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합성세제 추방 운동을 했어요. 주부들 스스로가 우리가 합성세제 쓰지 맙시다. 22만 명에서 여러분 22만 명이 1980년 일본은 어떤 사회였냐면요. 그렇게 이웃집, 그러니까 옆집하고는 친하게 지내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것을 아주 극히 혐오하는 사회입니다. 대충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집에 들어가서 당신도 이거 사인해 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잘 안 하는 사회예요. 어쨌든 그걸 통해서 22만 명의 서명을 받아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 22만 명이면 굉장히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도 엄청나지만 이 당시로서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숫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7개 지역에다가 청원을 넣은 거예요.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그런데 한 명도 이거 조례를 만들어준 데가 없어요. 조례를 만들어주기는커녕 의원 입법 발의를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부가 화가 나는 거예요. 22만 명, 쟤네들 우리를 위해서 선거들 나와서 뭐 하는데 하나도 안 해? 그럼 어떡하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의원들이 100% 남자예요. 1980년 가나다와 상황. 뭐 가나다와 보면 일본 전역이 다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의논하냐면, 그래? 그럼 우리가 후보를 내자. 그래가지고 이 후보를 냈어요. 테라다시라고 이분이 이 당시에 43살인가? 그랬는데 이분이 어쨌든 후보로 나가서 전 주부가 다 달려들어서 했으니까 당연히 당선이 됐겠죠. 이분이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되니까 지역신문에서 이거를 기사를 이렇게 낸 겁니다. 근데 이 기사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지역신문에서 기사가 나고 머리말을 뭐라고 뽑았냐 보세요. 여자도 생각할 수 있는 시대. 여기 그러니까 조세모 강경의 시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도 생각할 수 있는 시대 그리고 제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1980 전에 여자는 의견을 낸 적도 없고 정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여성들이 모아서 그러니까 쇼크였던 거예요. 50평 신문기사가 여성도 생각할 때 여성 생각도 안 하고 사나. 하여튼 뭐 그렇게 된 거죠. 예. 자, 이게 그러고 나니까 이게 그 테라 사상이 10년 지나서 머리에 허옇게 된 그 뒤에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진이 20년 전 사진이에요. 지금 살아계실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980년에 43살이셨으니까 지금 살아계신 84쯤 됐겠죠? 예. 자, 근데 이분,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분,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라고 붙이냐면, 의원이라고 붙이지 않고, 대리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일본식 이름인데, 우리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서 우리 같으면 안 쓸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너를 뽑는 이유는 정치를 네가 대신해 주는 거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나간 거니까 대리인이다. 이렇게 쓰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리 1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다시 도전 안 했다. 혼자 하다 보니까 이 남자들 틈하고 도저히 못하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의원을 포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생활병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의원을 해보니 이 남자들이 짬짬이를 해먹는 게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작한 게 사회적 경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이분은 어쨌든 4년 동안 이제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흐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찍으면 정부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또는 어디를 찍으면 정부의 규제를 할 수 있는지, 이제 그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생활필요 세력 전체를 보자면 이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하나 획득한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요즘에 우리도 개호 서비스라는 말을 쓰나요? 노인들 이렇게 서비스 해드리는, 치매 노인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시작을 하셨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1984년에 이 가나다에서 의원 한 명 보내는 건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뭘 하기로 하냐면 지역 정당을 만들어요. 지역에서 정당을 만들어서 내보내죠. 그렇게 해서 가와사키시에 이게 몇 년도지? 2000년도입니다. 20년 전인데 가와사키시에 5명, 요코하마시에 16명,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17명 해가지고 전체가 39명, 38개. 죄송합니다. 의원이 아니라 이 지역 정당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38개의 지역 정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광역 단위가 아니라 기초 단위에서 38개의 지역 네트를 만들고 요거를 전체가 같은 가나다 네트라는 이름을 쓰죠. 예, 요 얘기는 제가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 출마를 어떤 사람을 시키느냐, 출마하고 싶은 사람 손들거가 아니라 저 사람이 출마했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선거를 해요. 제가 여기 가서 한 3년을 밀착해서 같이, 저도 여기 선거 같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시고 이제 외국인이 이제 지지하는 발언을 해주러 막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보면 4년을 선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처음 2년 동안, 그러니까 4년 일단 뽑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 누가 그 다음에 출마하면 좋을지도 알아보고 다니는 겁니다. 그거 알아보고 다니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 말 들어보고 저 사람 말 듣고 누가 소통을 잘하는지, 누가 책임감이 있는지, 누가 인품이 어떤지를 다 조사하거든요. 꼭 무슨 저희 안기부 요원들 같이. 그리고 이 사람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자리를 몇 번 갔었는데요. 하루는 제가 갔던 분이 임신하고 있는 어떤 여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고민이 남편이 알면 안 된다. 곧 출산인데 이걸 어떡하냐. 근데 어쨌든 설득을 해서 출마를 합니다.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떨어졌는데 애 낳고 그 다음에 또 출마해서 됐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출마했으면 하는 사람은 뽑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처럼 자기네들이 교육받고 싶은 교육 커리큘럼을 만든 거예요. 난 이런 교육을 받고 싶어 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 자기들이 결정해서 짜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학기 과정이 다 나오죠. 10주 코스가 다 나오고 이런 큰 주제에서는 이런 과목을 배우고 싶고 요때는 강사가 누가 왔으면 좋겠고 요거는 워크숍으로 진행하고 요거는 현장 탐방을 하고 요걸 다 정하고 요거 하나를 다 들으면 얼마를 받고 따로따로 들으면 얼마를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촘촘하게 그래서 제가 일본에 이제 3년 초기 교수
그 와세다에 잠깐 있었는데요. 대학에서 그 다른 기술 수업 참관하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어서 전 주로 여기 와서 많이 들었었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 하나 중요한 것은 강의 개설을 하고 나면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퇴강을 하지 않아요. 2사람이 와도 진행합니다. 3사람이 와도 진행합니다. 그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한 10명, 뭐 20명 이렇게 기준 정해놓고 앉으면 퇴강하거든요. 여기는 끝까지.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또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부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학습 모임을 합니다. 이게 학습 모임을 해서 만든 연구 결과, 일본 친구들의 또 잘한 장점은 아무튼 기록을 잘하고 기록하고 나서 또 예쁘게 그걸 자료집으로 만드는 걸 기가 막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료집이 나왔는데 그중에 이거 하나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집을 보시면 98년에 만들어진 건데 요 뒤에도 이 사람들이 계속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사회적 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자료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 3가지 생태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섹터 간의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가나다 벡터가 그런 의미에서 섹터 간의 생태계를 만든 거죠. 연구하죠, 교육하죠, 그 다음에 또 주부들이 새로운 기업도 만들죠, 협동조합도 하죠.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섹터 간의 자, 요거를 보시면 이분이 이제 같이 해서 도와줘서 또 이제 그 릴퍼크 대학교 또 있는 릴퍼크 대학 교수가 이제 같이 도와줘서 한 건데 이분들이 이 시간 조사를 해보고 나서 만든 책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유엔이 아니라 unpaid work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받지 않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그 처음 슬라이드에서 어떤 노동 중요하게 보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집을 받지 않는 노동을 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치매라든지 뭐 애기 육아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그 장본거라든지 설거지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도 다 돈 집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건 사회적으로 계산되고 있지 않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제 이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시간 조사를 해요. 아까 이 가나다에 또 회원수가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그 5,000명들 중에서 회수율이 한 3,000명 정도가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만든 거 보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평일날 남성과 여성의 노동 시간을 비교한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요 지금 맨 밑에 있는 게 페이드 워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장에 가서 남자들은 하루에 한 11시간 정도 일을 하고 돈을 법니다. 근데 여자들은 한 4시간 정도 일을 한다. 이건 일본은 우리하고 다르게 비정규 노동이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특히 여성들 노동 같은 경우에 요즘은 우리가 이제 시급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시급 10,000원 되나요? 10,000원 조금 안 되죠. 네.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20년 전에 일본이 이미 지금 우리 시급보다 조금 높거나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숙련된 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마트 같은 데서 가면 한 일당 1,000엔 정도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그 4시간하고 4,000엔 받으면 꽤 괜찮습니다. 그 당시 맥도날드도 800엔 했어요. 제 남동생이 맥도날드에서 알바하는 때 얼마 받는 그때 제가 얼마 받는 2,000원 정도 받았나? 그럴 때 일본이 8,000원 정도 받았으니까 한 4배 정도 차이가 그러면 언페이드 워크는 어느 정도 되냐? 여성이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보니까 평일에 보통 7시간 정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남성이 어느 정도 0.6시간이니까 66이 한 36분 하는 거예요. 주로 뭐 하느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답니다. 물어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 손에 승차권, 한 손에 쓰레기 분리수거 이렇게 했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냥 처리하는 셀러리맨들의 애환을 부른 노래입니다. 사다바사시 그런 노래가 있는데 어쨌든 자 그런데 주일이 됐어요. 저희 일요일이 됐어요. 일요일에 어떻게 일했는가 보니까 자 이제 페이드 워크는 다 이제 잔업 필고 하니까 평균 한 1시간 정도. 그리고 이건 이제 기타 쉬는 시간. 남성은 주말이 되니까 0.6시간에서 3.6시간으로 3시간이나 더 일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성의 시간이 7.2시간에서 줄지가 않는 거예요. 남자가 집에 있으면 더 귀찮은 거예요. 7.6시간. 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언페이드 워크의 내용이 뭐고 이것이 어떻게 사회를 만드는가.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만약에 이제 뭐 부모님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친구가 돌보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 집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동네 몇 사람이 그 부모님들과 거기서 같이 어울리게 하고 그걸 돌아가면서 일하면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은 그 이제 공적인 노동이 되니까 페이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시간을 얻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지역 단위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회적 경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일본식 뭐 가나다와에서 특히 이제 발달한 것이 그 언페이드 워크에 대한 새로운 조명 플러스 거기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워커스 콜렉티브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워커스 콜렉티브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집합, 협동 뭐 이런 뜻인데 자기들이 그냥 영어로 워커스 콜렉티브라고 이름을 붙여서 썼습니다. 예, 이걸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조례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워커스 콜렉티브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다양한 사업 영역을 넓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요 사업 뭔지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요 이제 장애인을 태우고 다니는 그 서비스예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 중에 많이 생겼지만 이게 2000년만 하더라도 이게 불법이었어요. 일본에서. 장애인 서비스라든지 노인들 휠체어로 저거 태우고 다니는 차를 정부가 인정한 택시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서 불법이었어요. 근데 불법인데 저걸 불법화해서 규제를 하려고 보니까 이용받는 그러니까 서비스 혜택을 받는 노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걸 묵인한 거죠. 저거를 10년 동안 묵인하다가 2002년인가 2001년에 마침 이 불법이 합법화되던 날 경기지역 여성운동하는 분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이 운동하는 분들하고 이제 이분들이 갑자기 이 소식을 듣고 그래서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일본에서 이런 것들 하는 것, 그러니까 시민들 활동들이 요즘은 한동안 우리가 일본가 많이 배우고 마치스 뿌리는 거 이렇게 다녔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시민사회가 그렇게 하는 걸 일본 정부가 발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못하게 한 겁니다. 언제 일본이 시민사회 활동들을 인정하기 시작하냐면 1995년 2월 고베 대지진이 나고 나서 일본 정부가 고베 대지진 참사가 났을 때 실제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바로 이웃 주민들이라는 걸 알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활동하는 것을 법적으로 도와주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98년에 일본에서 NPO법이 생깁니다. 우리는 2년 뒤에 2000년에 생기죠. 그리고 2000년에 이런 시민단체들이 위탁받을 수 있는 이 복지 법안이 바뀌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복지들이 위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가나다 대표가 이제 아까 말씀 84년부터 시작해서 이 워커스 콜렉티브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또 생활클럽 생협도 있고 또 주민 모임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이 10년 동안 이걸 해보니 이러한 변화를 이뤄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 통계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제안해서 너희들 이거 한번 해주지 않을래가 아니라 너희들 부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봤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있는데 이걸 안 받는 건 너희들 좀 돈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걸 시가 받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식이에요. 이거 도시락, 이건 유기농이 있죠. 그래서 분홍 직거래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좀 깊이 들어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위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박 시장이 2000년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오셨어요. 다른 장학금 받아갖고 오셔갖고 그분도 한 3개월 일본에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필 받은 게 이 위샵이에요. 위샵. 도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빈집은 아니고 주인이 있는 집인데 이 주인이 좋은 일에 쓰겠다고 합니다. 이게 임대료 안 받겠다 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부들이 다 가서 자원봉사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썼던 옷, 멀쩡한데 바꾸고 싶은 거 많이 있잖아요. 한국도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다 내놓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게 임대료 안 나가죠. 인건비 안 나가죠. 재료비가 안 나가죠. 그러니까 팔면 그대로 수익이 돼요. 이 한 가게가 보통 올리는 매상이 어느 정도 되냐면 가게마다 다르지만
지금 이건 아다치에 있는 위셔 사진 찍은 건데요. 여기서 올리는 매상이 대체로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시민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넓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실험하고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스스로가 입증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사업이라고 하는 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과정, 그 다음에 그것을 아시아 쪽하고 나누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이게 마지막 그림인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워커스 콜렉티브, 우리를 치면 사회적 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복지 NPO 사업센터는 지금 우리 사회활동자 쪽은 자활기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 아시는 NPO고, 이거 협동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워커스 콜렉티브가 마을기업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복지 NPO, 워커스 콜렉티브, 협동조합이 우리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WCC, 이거는 여성 신용조합, 그래서 위민 클래스 코퍼레이티브라고 해서 아까 말씀 금융자본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실패를 한 걸로 제가 알아요. 그 다음에 UB20 요건 아까 아름다운 가게 모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생태계를 이루지만 자기들이 만드는 생태계가 다른 나라에도 어떤 식으로 또 다른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하나의 관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생태계를 만들었고요.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서포트를 하는 것이 이 가나다와 넷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NPO나 NGO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구조고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끝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실제 지모토 가쿠라고 하는 지원하기라고 하는 걸 썼는데 이건 뭐냐면 이건 가나다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에서 많이 들고 있는 이론입니다. 이거는 학자들이 만든 이론이 아니라 지역, 아까 이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미나마타 병이 걸렸던 미나마타에서 만듭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미나마타라고 하는 곳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요. 공장에서 수온이 흘러가서 수온이 바다로 가면 바다 고기가 그걸 먹고 그 고기를 어부가 먹으면 이제 수온이 있는데 이 수온이 참 독특해갖고 면역력이 굉장히 약한 사람 안에 숨어 있다가 그 사람이 약한 고기를 공격해갖고 나는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약한 사람은 갑자기 심장병으로 죽고요. 또 척추가 이상한 사람은 갑자기 척추를 공격해서 죽고. 그러니까 원인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처음에 이게 한 가지 원인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지역이 토초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마을에 뭐가 이상한 역병이 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미나마타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좀비가 나타나는 그런 공간처럼 이해가 되고 마을 사람들이 떠났지만 그 사람들 어떤 지역에 갔는데 너 어서 와니 미나마타에서 왔어 그러면 완전히 차별받고 이심해당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슬픈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재판에서도 계속 졌습니다. 그다음 90년대나 되어서 겨우 재판에 승소했지만 이미 병변에서 죽은 사람은 거기다 죽고 이제 가족들, 유족들이 이제 그 돈을 가져오죠. 그러다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미나마타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자라고 해서 미나마타에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시가 같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지역을 근본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원, 일본만 지모토 가쿠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이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다가 핵심이에요. 두 가지가 핵심인데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모르는 건 남들이 알 수 있다. 남으로부터 배우자. 배워서 남 주고 남으로부터 배우자. 이런 게 두 번째 철학입니다. 첫 번째 철학은 뭐냐면 자꾸만 없는 거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있는 게 뭔지를 잘 보자. 근데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미나마타가 이제 하도 병 걸려서 보니까 여기 어떤 병이 걸렸나고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번 왔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미나마타가 자연을 굉장히 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돌이 굉장히 많다. 근데 미남자는 자기는 돌이 많거나 자연이 예쁘다고 생각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도 정말 그런가? 그러고 나니까 이 돌을 어디다 쓸 수 있을까? 그 돌로 집을 한번 지어보니까 돌집 되게 예쁜 거예요. 자연하고 잘 어울리고. 이제 그러면서 미나마타 마을 만들기를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미나마타는요, 임업, 농업, 어업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수원을 야기한 공업까지 있어요. 미나마타는 산하고 바다가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만 추격을 하면, 그 미나마타 병원 이제 저 지원학이라고 하는 거를 시작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중에 임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공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은병을 하고 대기업으로 이제 점점 발전하는 쪽이고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어업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낚아서 먹으니까 하루 단위로 생활을 해요. 뭐 냉장고가 많이 없어 고기는 금방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고 또 고기 나눠주고 고기 팔고 생선. 그 다음에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수확을 했는데 1년 단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임업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20년 단위로 생각해야 나무가 크고 자라서 숲을 그리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들의 그 시간에 관한 생각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업하는 사람이 이제 이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임업지대는 미나마타 병이 걸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나마타의 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해서 새로운 마을 만들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없는 거 갖고 불평하지 말고 하자. 또 하나 사례는 미나마타 말고 쿠스마키라고 하는 마을인데, 거기는 첩첩 산거예요. 우리 같은 강원도에. 거기는 가면 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지원하, 거기는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쿠스마키 마을, 제가 사진을 오늘 갖고 오지 않아서 보면, 와인과 치즈가 흐르는, 쿠스마키가 되었어요. 그게 낭만 얘기지 않아요? 와인과 치즈가 흐르는. 왜 그게 가능한가 봤더니, 첩첩 산중인데, 산이 굉장히 높으니까 바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풍력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산이 많으니까 고온지대가 되다 보니까 낙농업을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와인하고 치즈를 만들고 산이 좋고 자연 재생에너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휴양처럼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서 오면 뭐 하겠어요? 뭐 먹는 거 찾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먹는 그 흔한 무슨 덮밥 이런 게 아니라 꽤 낭만적으로 고급 와인과 치즈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게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없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할까? 남의 눈으로 보니까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새로운 그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가는 움직임들이 최근에 그렇게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런 생태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제가 이 섹터들 간의 생태계하고 사회적 경제 간의 생태계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대를 이어가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를 조금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요즘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요. 저희 아이들과 어린아이들이 지금 입학하고 이제 다 밀레니엄 세대들이, 정말 2001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밖에 있거든요. 이게 같은 시대 인간들이 아니에요. 일단 아이들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전 라떼라는 말도 안 지고 얼마 안 됐는데 애들이 앞에다가 개짜 붙이고 뭐 이런 것도 언어도 다르고요. 감각도 달라요. 그리고 미디어도 다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공간적으로 아까 뭐 흑인이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일본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을 새로 발견했다는 것은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 살더라도 세대가 다르면 전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걸 볼 수 있고 그렇다고 꼭 젊은 친구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이 못 보는 걸 또 어른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우리가 좀 소통하는 방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옳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 세대 간의 소통과 세대 간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 생태계를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